주도주면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네. 특히 그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 보시는 네. 변화? 네. 중요한 포인트가 생겼다고 그래서 네. 모셨습니다. 아, 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요? 네. 그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까지는 네. 서울과 지방 너무 양극화되고 있고 너무 양극화되고 있죠. 서울에는 뭐 공급도 없고 네. 막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네. 어떤 포인트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세상이 돌고 돌거든요. 예. 지금은 보시면 요게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예. 인구 15만 이상의 이제 시군구별 상승률 순위입니다. 매매가 상승률 순위. 네. 근데 보시면 어때요? 1등부터 10등까지 다 누구예요? 서울 강남. 전부 다 서울이고 네. 1등, 2등이 이제 서초구랑 강남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부 다 서울, 그 중에서도 고가 시장만 지금 그렇죠. 계속해서 더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양극화, 초양극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데이터로 지금 연구한 지만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전 투자도 제가 많이 해봤고, 그런데 이제 과연 지금의 대장인 고가 아파트 시장이 영원히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불과 우리가 몇 년 전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근데 그때 2년 동안은 어디 지역이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네. 특히 많이 오른 지역이요? 네. 그때 세종이었나? 네, 그때 데이터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왼쪽에 이제 리치고 시세고, 네. 요게 이제 KB부동산 지수 데이터고, 요게 한국부동산은 지수 데이터거든요. 네. 그런데 보시면 1등부터 제가 20등까지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면, 네. 1등부터 20등 중에 서울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경기도, 인천, 부산, 강원, 뭐 제주, 여기서도 보시면 서울 딱 하는데 노원구 하나 있습니다. 저기 2020년 2월부터 2년 동안 맞습니다. 예. 여기도 보시면 인천, 영수, 우왕시. 그래서 이때는 또 경기도나 일부 지방이, 그러니까 고가 시장은 별로 상승을 못했고, 나머지 지역들이 훨씬 더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률도 보시면, 안산이 상록구나 이런 데 95%, 오산시 89%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많이 강남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래봐야 지금 41%, 38% 정도입니다. 이게 실거래가 기준이고 리치고로 만든 거고.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워낙 고가 시장이다 보니까 뭐 20억짜리가 40% 오르면 8억이 오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고가 시장이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좋았던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세상은 돌고 돈다. 부동산 가격도 돌고 돕니다. 그래서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변환점이 저는 내년 말까지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항상 그 안에 왜 뜨거운 손에 오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올라가는 건 계속 올라갈 것 맞아요. 같고 이런 데 빠지기 쉬운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계속 강남만 오를 것 같은데 네, 과거에는 또 그러지도 않았고 네, 또 변화의 포인트는 그때그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근거 때문에 네, 이제 시장이 변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공급이 분명히 작아요. 분명히 작습니다. 특히 서울은. 네, 근데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네. 어떤 투자를 하면 저는 육각형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육각형.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왜 그 축구 선수들 뭐 이렇게 스탯 정리할 때처럼. 맞습니다. 스탯 정리하는 네. 것처럼.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버에서 이렇게 네. 육각형 남자 또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외모, 집안, 성격, 뭐 직업, 자산. 그렇죠. 저런 남자가 있습니까? 없죠. 현실에서는 없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남자를 바라는 이런 남자가 있으면 이런 남자는 어떤 여자를 바랄까요? 더 높은 여자 보겠죠. 아, 그렇죠. 눈 더 높겠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거는 현실이 없죠. 네. 그런데 부동산은요. 차은우 하나 있겠다. 저는. 아, 참. 자, 그런데 부동산은 육각형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계의 차은우. 네, 기다리면 같은 되는 집.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투자의 핵심은 뭐냐? 지역 선정과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내가 어떤 섹터를 살 건지, 어떤 종목을 살 건지 이게 네. 정말로 중요하고 그리고 언제 사고 팔 건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도 테마가 있잖아요. 예. 어떨 때는 2차 전지가 좋았고 뭐 최근 같은 경우 조선주나
뭐 방산 이런 게 또 계속 테마가 돌잖아요. 뭐 돌 수 있죠. 순환매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도 똑같다라는 거죠. 다만 그게 이제 길다 보니까 맞아요. 2년, 3년 사이클 안에 갇히면 그냥 그게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리치고를 제가 만든 게 물론 사업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제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어서 리치고를 만들어 왔고 제가 2020년 2월 달에 제 마지막 실전 부동산 매수였거든요. 2020년이요? 2020년 2월 달. 그때 평택 고덕에 두 채 산 게 제 마지막 매수였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특히 21년 10월 달부터는 제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매도 기회가 왔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는 팔기만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육각형 부동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육각형 부동산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중요한 거는 가격이었으니 네. 저렴한 가격까지 기다려야 했고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동산이라도 뭐 100억, 200억 하면은 사실 그 육각형에서 가격이라는 건 이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니까. 물론 100억, 200억짜리는 이제 다른 세상 이야기긴 그렇죠.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수요 데이터, 공급 데이터, 그리고 호재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부동산으로 따지면 육각형 부동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육각형 부동산을 제가 드디어 5년 넘게 만에 네. 매수를 지금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제가 한 채를 샀고, 예. 그다음 올해 8월 달에 또 한 채를 샀고요. 아마도 내년 말 정도까지가 이제 무릎 밑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물론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이제 절호의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뭐 서울이나 이쪽 고가 시장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너무 좋으시겠지만 이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은 21년 10월 달에 가장 최고점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수도권과 수도와 지방의 주택 가격이 가장 극심한 나라가 어디냐면요. 대한민국이에요. 예전에 일본보다 더요? 네. 너무나도 극심하게 지금 가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건축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역에 지으나 서울에 지으나 건축비는 그럼요. 대부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앞으로는요, 아무리 시골 지방이라 할지라도 84 타입 기준으로 4억 초반에도 분양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분양을 한다면. 네. 그러니까 그 건축비보다 더 싸게 분양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말인 즉슨 기존 기성주택도 그 이상의 가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제가 왜 기회가 일단은 상당수 지역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내려서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매우 작아요. 네. 그리고 이 지역은 그동안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이 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 앞으로요, 지방이라 할지라도요, 공사비가 최소한 15에서 많게는 20% 이상 더 올라가게 생겼어요. 더 올라요? 더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은 조금 낮아졌다는데. 네, 그래서 그래도요. 이거를 제가 예.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 공사비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자, 요게 지금 공사비 데이터입니다. 요게 건설 공사비 지수라고 하는 데이터고요. 저게 언제부터죠? 요게 2016년부터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때 2020년 가을부터 코로나 22년 때부터. 가을, 코로나 약간 지나거나 공급망 충격이 올 때부터 이때 한 20% 이상 올랐어요. 25%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요, 공사비가 30% 이상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공사비가 이렇게 오르면은 아파트 가격이 5년 전 대비해서 한 몇 퍼센트 올라야 될까요?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리겠죠. 그렇죠. 마진도 붙이니까. 한 그래도 저 정도는 올라야 되겠죠. 최소 30%.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서울이나 고가 지역은 저 이상 오른 지역이 많은데 네. 지방은요, 경기도 일부와 거의 대다수의 지방은 지금 정체 데이터가 더 떨어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정체가 아니라 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향후 공급이 더 쉽지 않습니다. 왜? 가격이 낮아져 있으니까 공급을 하려면 공사비는 비싼데 물건을 지금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싸게 팔리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공급이 작은 거죠. 땅값도 있고 건축비도 있는데 네. 주변 시세는 낮아져 있으니 네. 주변 시세보다 더 높게 분양을 하면 경기도 안 좋은데 잘 안 팔리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건설사들이 손해 보면서 분양할 리는 없고. 네. 그러면 이제 공급이 더 줄어들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공급이 얼마나 작은지를 또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40년 만에 사상 최악의 공급 절벽이 지금 확정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예. 요 막대 그래프 하나가 이제 매년 공급되는 대한민국 아파트 숫자거든요. 연간으로요. 연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때 이제 2010년대 초반에 이제 공급이 매우 작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26년, 27년, 28년 3년 연속 보시는 것처럼 공급이 상당히 작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급이 작은 일이 왜 이렇게 반복이 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이 올 때마다
그 충격이 오고 나서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3년에서 4년 사이 그때부터 공급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이 오면은 건설사나 일단 아파트를 짓는 이 사업 주체들이 망해요. 위축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사 시작하고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금융위기가 2008년에 터졌잖아요. 네. 그럼 이때부터 3년을 더하면 2011년입니다. 아, 시차를 그래서 두고. 11년부터 12, 13, 14년 계속 공급이 작았던 거고요. 저 입주 기준이에요? 맞습니다. 입주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도 22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부동산 충격이 왔잖아요. 예. 예, 그로부터 3년 정도 지난 26년부터 보시는 것처럼 26, 27, 28년 계속해서 공급이 매우 작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을 감안을 하면 네. 3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네. 하기서 이거는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진짜 뭐 어디 뭐 국수집에서도 그렇고 네. 장사가 안 되면 이제 폐업이 되고 네. 다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국수집은 모자라게 되고 그렇죠. 다시 가게를 세팅을 하고 인원을 뽑고 뭔가 식재료부터 뭔가 세팅을 해갖고 다시 팔기 시작하면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왜 호떡집 이론 비슷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원재료 하나 떨어지면 사람들의 줄은 더 길어질 맞아요.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은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예. 뭐 금방 짓고 싶다라고 해서 금방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정부에서 9월 7일 공급 정책을 꺼냈지만 이게 현실화되려면은 앞으로 뭐 한 5년, 6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9.7 대책 통해서 나왔던 그 공급 정책을 보면은 착공 기준이라는 네. 거. 네. 거기서부터 이제 또 사람들이 막 예, 비판도 많습니다만. 네. 근데 자, 계속 그래서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공급이 작으면 무조건 올라가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수도권과 지방을 한번 제가 쪼개서 다시 데이터를 볼게요. 예. 자, 지방을 보시면 네. 먼저 수도권 먼저 볼게요. 네. 자, 수도권을 보시면 수도권도 2011, 12, 13, 14, 15년 공급이 매우 작았죠? 네. 자, 그럼 이때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나요? 저 때 안 올랐을 때죠. 이때 안 올랐을 때입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7, 18, 19년에 공급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2017년부터 어떤 얘기가 있었냐? 수도권에 공급 폭탄이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절대 못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첫 번째 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무슨 소리냐. 공급은 많지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공급이 많다라고 떨어질 줄 알고 무서워서 못 샀고 근데 이때는 보시면 공급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수도권은 공급과 반대로 강한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육각형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자, 육각형 중에서 성격이 되게 좋은 남자가 있어요. 성격이 좋은 남자, 성격이 너무 좋아요. 이런 남자는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네네네.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그런데 이제 현실은 또 어때요? 벌이를 좀 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요. 경제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다른 게 안 좋으면 그 사람과 결혼하는 선택이 굉장히 불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똑같아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마치 이거는 거의 뭐 맹목적인 이런 믿음 같은 건데 공급이 작으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하락한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그 육각형 중에 하나일 뿐이다. 맞습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공급이. 예. 예. 자, 그런데 이때는 그럼 수도권이 왜 떨어졌냐? 바로 수도권이 고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떨어졌던 거예요. 지금도 이제 보시면 내년 26, 27, 28년 공급이 많지 않죠. 네. 근데 이걸 두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조건 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특히 수도권. 네. 자, 그런데 수도권은 저평가 지역과 고평가 지역이 굉장히 혼재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수도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넓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강남의 이런 고가 지역은 너무나도 지금 고가 시장은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고 네.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경기도의 외곽 지역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좀 더 차별화된 흐름이 좀 더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요. 수도권 내에서도. 네. 자, 그리고 네. 지방을 보시면 지방의 전성 시대가 이때였거든요. 2009, 10, 11, 12, 13. 요때가 이제 지방이 상당수의 지방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텐데 네. 이때 이제 공급이 좀 작았습니다. 근데 지방이 올랐던 이유는 뭐냐면 지방은 이때 저평가 상태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도 지방이 그러니까 일부 수도권하고 지방을 보면은 무릎이나 무릎 밑으로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공급이 내년부터 어떻게 돼요? 진짜 작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서울은 이런 거예요. 비유를 제가 드리자면 특히 고가 시장은 경제적인 능력은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성격이 엉망인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지방은 예.
경제적인 능력도 좋은데 예. 성격도 굉장히 좋은 예. 이런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결혼해야 되죠? 둘 다 좋은. 그렇죠. 둘 다 좋은.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만약에 호재까지 있다. 그럼 이제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지역들의 부동산을 저는 이제 조금씩 지금 매수를 다시 시작을 시작을 했고요. 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제가 오늘의 사실 얘기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예. 무릎 밑이 있고 허리가 있고 어깨 위에가 있어요. 네. 근데 투자 격언에서 항상 이야기 하잖아요. 네. 언제 매수하라고 하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맞습니다. 예. 무릎에 사야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무릎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언제냐? 내년 연말까지라고 생각합니다. 26년 말까지요? 예, 모든 지역은 아니고요. 경기도 수도권 일부와 상당수의 지방 지역들은 무릎 밑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내년 연말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일부와 지방 일부 지역이요? 네, 수도권 일부와 지방의 상당수 지역들. 아. 네, 지방은 정말 뭐 너무 저평가된 지역들이 많아서요. 물론 이제 무릎이라는 것도 내려가는 무릎이 있고 올라오는 무릎이 있는데 아, 네, 정확하시네요. 지금은 그러면 내려가는 무릎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이따 일단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25년 하반기 기준으로는 내려가는 무릎. 맞아요. 자, 그런데 왜 제가 내년 말까지 무릎이고 그 안에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그 지역들에 해야 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세 매물입니다. 전세 매물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제 21년 초반부터 만들어진 데이터인데 전세 매물이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전세가 공급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예.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전세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요. 예. 예. 이 데이터는 뭐냐면 전세 수급이라고 하는 데이터인데요. 이게 Y축이 전세 수급입니다. 네. 이 세로축. 그래서 100보다 높으면 전세 공급보다 전세 수요가 많은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가장 낮은 지역도 대구인데 135 정도 되거든요. 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세 공급보다 전세 수요가 35% 정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근데 이게 한 2년 전인 23년만 하더라도 100 밑에인 지역이 대다수였습니다. 즉 전국의 전세가 시장이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전세 시장이 안 좋았는데 이게 지금은 25년 9월 달 기준으로는요. 전국의 모든 지역이 130이 다 넘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 매물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급이 확실하게 줄어들죠. 네. 그래서 뭐예요?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오는 일들이 이제 내년부터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세도 좀 드물어지고 거의 월세로 넘어가잖아요. 아, 또 전세 대출도 조금 더 빡빡해지고 있고.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예. 그래도 이제 지방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나온 6월 27일부터 해서 예. 9월 7일 부동산 대책 전부 다 어디를 겨냥한 거죠? 서울. 전부 다 서울과 수도권만 겨냥한 겁니다. 예. 지방은 여기에서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제로부터도 또 빠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또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렇게 지금 전세도 없고 앞으로 공급 물량도 없고 전세 수급은 지금 되게 따끈따끈한 시장이고 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제는 분양가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건축비 때문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슈가 두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 제로 에너지 규제입니다. 제로 에너지 규제로 인해서 이게 6월 30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부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재건축도요. 네. 그래서 고성능 단열재, 이중 창호, 친재생 에너지 설비 이게 전부 다 설치가 되어야 필수가 되나? 됐습니다. 건축비 올라가는 소리네요. 맞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최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최대 8%. 아마도 이것 때문에 한 5에서 8% 정도는 공사비가 올라갈 거예요. 이게 뭐 식품 가격 8% 올라가는 것도 체감이 많이 되는데 네. 공사비는 엄청 비싼 데다가 거기서 8% 더. 맞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 상승으로 해서 공사비는 올라가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게 올라가는 거죠. 네. 자, 여기에 이제 노란봉투법이 또 통과가 됐잖아요. 아하.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저도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그 노란봉투 관련해서 영상 예.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너무 잘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어쩜 이렇게 정말 말씀을 이 중립을 지키면서 너무 잘하실까. 예. 야식 잡설. 예, 야식 잡설. 지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최근에도 지금 대우건설이 지금 전국의 공사가 다 중단됐습니다. 뭐 협력사 때문에. 네, 그렇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장이 중단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고요. 아. 이로 인해서 공사비와 금융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가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지연될수록 그만큼의 이자 비용, 맞습니다. 예, 조달된 금융에 대한 이자 비용이 높아지니까. 네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노동 분쟁 비용도 있고 예. 또 이제는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공사를 천천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산업재해 뭐 기존에도 당연히 일어났으면 안 되는 거였지만 이제는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하고 단속을 더 강력히 하니까 당연히 안전에다 무게를 둬야 하는데 그만큼이 또 시간이고 비용이니 맞아요. 그게 또 결국에는 분양가로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건설회사 입장에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어정쩡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아예 안 할 거예요. 사업성이 확실하게 좀, 즉 지금 뜨거운 지역 이런 데 아니고서는 아마 신규로 공급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말씀인 즉슨 공급이 더 늘어나기도 힘들고 네. 공급을 한다고 해도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이제 얼마나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냐,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네. 이걸 또 제가 챗GPT랑 같이 분석을 좀 해봤는데 네네네. 시나리오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당 공사비가 평당 84 타입 기준으로 8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근데 아무리 못해도 한 850 정도는 할 거예요. 예. 요걸 기준으로 제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임금 단순 보전이나 일부 복지 개선에서 한 5% 올라가는 시나리오. 네. 그다음에 임금이 인상되고 공기 지원, 그다음에 금융 비용 일부 반영하는 거.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요게 한 10% 인상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대형 파업이나 현장 봉쇄, 연쇄 교섭, 장기 지연이 된다. 그러면 이제 공사비가 15에서 2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저건 이제 지금부터 추가로. 맞습니다. 근데 중간값이 10%. 네. 그래서 요 확률이 제일 높은데,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그럼 84 타입 아파트의 평당 공사비만 어떻게 되느냐? 2억 3천 정도 됩니다. 요거만. 국평 기준으로 2.3억이 올라간다. 아니요, 2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공사비만 2억 3천이 든다는 얘기죠. 현재 수준으로? 맞습니다. 저는 전국 평균으로 보면 돼요? 예, 전국, 왜냐하면 공사비는 거의 다 똑같거든요. 자재를 얼마나 좋게 쓰냐, 안 좋게 쓰냐의 그 차이고. 차이인데, 그래서 제가 평당 공사비를 850만 원으로 제가 잡았거든요. 아하. 자, 그러면, 어. 아무리 지방 같은 경우도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5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4억 초반에서 4억 중반도 이제 분양하기가 그 가격에도 분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설사로 따지면 그게 그냥 원가다. 네. 최소한의. 그렇죠. 거기다 마진 좀 붙이고 하면은 최소한 그렇죠. 5억 이하 분양가는 나오기 힘들다. 네, 국평 쉽지 기준으로.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전국 어디가 됐든. 그렇죠. 그나마 이제 4억 중반대는 뭐 어떻게든 가능하겠지만 이게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거의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건설사 입장에서 아주 오래전에 싸게 사놓은 땅이라면은 그나마 싸게 분양할 수 있겠지만 네, 또 사실은 그만큼 금융 비용이 계속 붙었을 테고 맞습니다. 이걸 반영하려고 할 테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은 또 지방은 내려가는 무릎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요게 이제 25년 동안의 이제 건설 공사비 지수 데이터입니다.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융위기 때 굉장히 공사비가 크게 한번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또 공사비가 많이 올랐고. 그런데 지금도 계속 조금씩 물가 상승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제로 에너지 규제와 노란 봉투법 때문에 공사비가 이제 추가로 더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될 거고. 그래서 신축에 대한 시소성은 계속 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반대로 역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지금 경기도 수도권 일부와 지방의 신축 아파트가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부와 지방의 신축. 물론 모든 지역은 아니고요. 근데 그 경기도 아까 수도권 일부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그럼 여기에 구축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구축이라 하시면은 뭐 한 10년, 20년 된? 맞아요. 그런 것도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신축이 더 좋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죠. 왜냐면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서울 내에서도 강남, 네. 강북 혹은 전국으로 봤을 때 서울과 지방 양극화되고 있고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얼죽신이라는 표 요즘에도 쓰는지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또 사람의 심리니까.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요 양극화는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는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일단은 보시는 거예요? 네,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신축이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희소성 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렇죠. 가격 형성 요인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게 확실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희소성 때문에 신축은 더 아마 희소성이. 가격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축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구축이 됩니다만 네. 신축의 기준은 몇 년 차까지 보면 됩니까? 그래도 한 5년 차 미만이면은 이하면은 이제 신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추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는데요. 네.
수도권 일부, 네. 지방 상당수에 있는 신축, 네. 가격이 많이 빠진 신축을 노려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 미분양인 것들 중에 또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신축 중에서도 미분양이 있을 수 있으니. 네. 지방은 미분양이 좀 그렇죠. 심각하잖아요. 그 중에 또 옥석을 잘 가리면 좋은 보물이 또 숨어 있죠. 할인 분양도 포함이 됩니까? 할인 분양도 포함되죠. 근데 이제 아까 그 육각형 인재 네. 이런 거 말씀해 주셨을 때 네.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가격으로 좀 커버가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좀 균형적으로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 따라 다른데요. 예. 일단 저는 제가 전국을 데이터로 제가 다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5년 넘게 매수를 하지 않고 제가 기다렸던 이유는 저는 제가 원하는 완벽한 육각형이 나올 때까지 저는 기다린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실수요자라면 이 중에 한두 가지 빠져서 뭐 한 사각형, 오각형 정도라고 해도 나쁜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그 6가지 조건 중에서는 뭐 다양한 게 있고 근데 뭐 입지라는 거는 그 육각형에서 변하지는 않을 테고 변하지 않죠. 아파트가 옮겨 다니지도 맞습니다. 않으니까 뭐 당연히 거기에는 뭐 학군이라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테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가시성 있게 달라지는 부분은 네.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네. 예시를 좀 들어봐줘요. 어디가 있는지. 아, 예시요? 네. 이거는 제가 좀 예시를 직접적으로 들기에는 좀 민감한 너무 훅 부분이 들어갔네? 있는데 예.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예. 제가 작년부터 이제 좋아질 거더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울산입니다. 왜냐하면 울산은 전국에서 전세 수급이 가장 높은 곳이 울산입니다. 전세 수요요? 예, 전세 수급. 그래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가장 많은 데가 울산이에요. 예. 거기다 울산은 앞으로 새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제가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대구예요. 예, 대구가 사실 21년에 고점 찍고 몇 년 동안 너무 안 좋거든요. 공급 폭탄 때문에. 사실 대구 지역은 뭐 지역 사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부동산 시장 안 좋아질 때 제일 먼저 안 좋아지고 네. 회복되면 제일 마지막에 회복된다라는 이제 좀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대구 부동산 시장이 좀 예. 핫하죠. 예. 예, 좀 움직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공급이 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굉장히 또 하락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근데 전세 시장도 너무 안 좋았고 그랬던 대구가 이제는 전세 시장도 계속 안정화되면서 전세 수급도 130 넘고 그래서 아마 이제 대구는 이제는 조금씩 올라오는 무릎 바닥을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을 하고 올라오는 무릎으로 이제 계속 변하게 될 겁니다. 지역별로 내려가는 무릎이냐 올라오는 무릎이냐 네, 달라요. 맞아요. 근데 대구는 좀 올라오는 무릎이에요. 예, 이제는 거의 바닥 일부 지역 대구도 이제 지역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구의 일부 지역은 지금 이제 바닥 다지기 하고 있고 또 이제 고가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미 이제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는 요 무릎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호, 네. 그래요? 그거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부동산은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지금 펼쳐놓으신 네, 표가 맞습니다. 그겁니까? 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팁인데요. 네. 자, 우리가 어깨가 있고 허리가 있고 무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무릎 밑에서 사야 되겠죠? 그런데 무릎이 떨어지는 무릎이 있고요. 올라가는 무릎이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깨냐 허리냐 무릎이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은요 실제로 떨어지는 무릎에서도 못 사고요 올라가는 무릎에서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게 좀 지나봐야 알지 않습니까? 지나봐야 알죠. 그래서 어깨에서 사서 무릎에서 팔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제가 그래도 많은 투자를 해본 결과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예. 자 보시면은 자 1번 무릎 밑에서 떨어지는 1번은요 분위기가 제일 안 좋아요. 그쵸? 떨어지는 막바지가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삽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네. 네. 자 그런데 그래서 뭐예요? 매수한테는 좋은 조건이 붙어요. 그게 참 거꾸로 가야 되는데 인간의 심리가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죠. 예. 네. 그래서 저 때는 막 못 팔아서 안 달인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아파트 시행하는 이런 사업자 입장에서도 빨리 팔아서 이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현재 이 일본 구간에서 지금 두 채를 제가 지금 산 거고요. 자 이제 내년 어느 지금부터는 이제 바닥 다지기 끝내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예. 그런데 이때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럼 아파트 가격 5억이라고 해볼게요. 자 바닥이 5억인데 이미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5억 3천이나 5억 5천 많게는 1억 올라서 6억까지도 올라갔겠죠. 자 그럼 바닥을 다지고 이미 5천 1억씩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두 가지 심리죠. 에이 바닥 놓쳤네.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이거 데드캣 바운스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심리는 뭐냐면 예. 내가 5억일 때 사려고 했는데 그때도 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5억 5천이나 1억도 오른 6억에 사려고 하니까 아깝지. 심리적으로 내가 이걸 손해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올라오는 무릎에서 또 못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실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제가 봤잖아요. 네. 예, 떨어지는 무릎도 못 사고 올라오는 무릎도 못 사고. 그럼 언제 사느냐? 어깨 위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다시 또 예, 그때 왜- 조바심 나니까. 시장이 막 뜨거워지고 난리 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네. 수도권의 일부와 지방의 상당수 지역은요. 내년 연말까지가 무릎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려가는 무릎, 올라가는 무릎. 이게 아마 내년 말 정도까지 다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제가 하락론자가 아닌 걸 알겠지만 저를 최근에 보신 분들은 제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 김기호는 하락론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 얘기하자고 있잖아요. 내 집 마련 하셔야 된다. 이제. 최근 한 3, 4년만 보셨으면은 네. 김기원 대표는 하락론자 맞아요.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육각형 부동산을 저는 원하는 스타일인데 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금융위기 때 이제 제 주변에 좀 굉장히 잘 나가는 자산가들이 순식간에 망하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좋은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거. 아, 이게 핵심이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 뭐 해서 뭐 주식을 잘하든 부동산을 잘하든 아니면 뭐 내가 사업을 잘하든 해서 순식간에 뭐 몇 년 만에 뭐 500억, 1000억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자들도 한순간에 가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유가 뭐냐? 겸손하지 못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좋은 의사결정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좋은 것만 바라보고 그렇죠. 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는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의사결정보다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다짐을 제가 누누이 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부동산 플랫폼을 하는 회사 대표인데 지금은 그래도 리치고를 뭐 월간 이렇게 사용자들이 100만 명이 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동산 플랫폼 회사 대표가 하락을 얘기한다는 사실은 되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승을 얘기해서 빨리 가스라이팅을 해야죠. 그러니까 잘못된 의사결정 하시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매우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육각형 부동산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부터 내년 말 안에 그래도 내 집 마련을 상당수 지방이나 수도권 일부에서 하시면 그래도 무릎 밑에서 사시는 거다. 최소한 비싸게 사는 거는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손해 볼 크게, 일은 없을 거야. 크게 잘못될 일이 없을 겁니다. 물론 연끌은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 주식 투자에서도 가치 투자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네. 이제 초반에 가치 투자 채널로 이제 시작을 했고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가 그 버크셔 해서웨이 하면서 많은 이제 후회를 하셨다고는 해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뭐 이제 뭐 메타 같은 이런 빅테크 플랫폼에 투자하지 않은 것 네. 후회는 합니다만 하지만 시간을 되돌려 보면은 똑같은 결정을 했을 거라는 거죠. 네. 내가 모르는 거 맞아요. 가격을 가치와 평가할 수 없는 분야는 내가 그냥 안 하고 만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결과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을 하는데, 여기에 정부 정책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자, 예를 들면, 23년에 1월 3일 부동산 대책이나, 또 그러면서 특례 대출, 그리고 24년에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러면서 이거를 50조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예. 그리고 대출로. 24년 같은 경우에는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해서 음. 증여를 성인 자녀 기준으로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까지 증여세 비과세를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 있으신 분들은요, 거기다 1억 더해서 2억 5천씩 증여를 해줘도 증여세가 1,000만 원이 안 돼요. 예. 그러면 부부 합산하면 5억이잖아 벌써. 예. 예. 그러니까 그걸로 또 집을 살 수 있었던 맞아요. 거고. 거기다 특례로 이자도 싸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후적으로 보니까 지금 서울의 일부 부동산 시장이 오른 거지만 만약에 이런 정책들이 만약에 없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더 떨어졌겠죠. 올랐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뜨겁진 않았겠죠. 최소한.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까지 어떻게 예상을 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제가 할 수가 있겠어요. 예. 하지만 그 지역 빼놓고는 21년 10월에 제가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고 한 이게 대한민국의 지역이 100개가 있으면 이 중에 95개는 그때가 정확하게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일 모레 혹은 다음 달에 어떤 정책이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예측이 안 되는 거고. 맞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가격과 가치를 비교해 보면서 네. 뭐 내가 손이 나갈 수 있는 없는지를 네. 뭐 이거는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가격은 내가 매기는 게 아니지만 네. 의사결정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투자도 주식 가치 투자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 투자에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100점 100승입니다. 왜냐면 아무 때나 절대 하지 않거든요.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한 주도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10년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인지를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라는 얘기고요. 저도
이제 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뭐 뇌피셜 투자도 하고 해봤지만 이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각형 부동산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랬을 때는 백전백승이거든요. 그리고 수익이 매우 큽니다. 매우 커요. 사실 투자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기다림이죠. 맞아요. 쫓아다니기 바쁜. 맞습니다. 근데 기다림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이 그 기다림으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는 거. 물론 이거는 이제 오늘입니다. 다음 달입니다. 올해 이거는 아니고 조금 맞습니다. 더 넓게 보시기는 하셨어요. 부동산은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저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아까 저기에 경기 침체라고 네 글자가 써 있길래 저 아까 네. 그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화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경기 침체가 오면은 더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질 거예요. 네. 지금 저평가된 지역들도. 저 경기 침체는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만 오진 않겠죠. 우리나라는 이미 왔고, 근데 외부적인 충격이 와야 이제 주가도 뭐 내려가고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거니까. 네. 저는 지금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제 주변에서 벌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최근에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예. 뭐 강남에 건물 2채, 여의도에 아파트 1채를 전부 다 경매로 날린 자산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로 사시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살던 집이 경매를 당해서 이것 때문에 저랑 또 상담하신 분들이 또 주변에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 진짜 지금 뭔가 다가오고 있다. 그건 왜요? 뭐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아니면 하시던 사업이 잘못돼서요? 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마 여러분도 많이 체감은 하실 텐데 우리나라 내수 경기 너무 안 좋고. 맞아요. 그리고 경매 데이터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지금 강남 3구의 아파트 시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분야에서도 아파트 시장에서도 제일 좋은데 네. 근데 여기도 경매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만큼 지금 강남에 지금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도 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종 지금 대출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오늘 또 보니까 환율이 벌써 1413원 정도까지 갔더라고요. 네. 뭐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혹시라도 환율이 1450원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저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을 넓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은 내년 연말 안에 아마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언제가 최바닥일지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내년 말 안에는 그래도 거의 바닥에서 사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물론 그게 경기 침체가 어떠한 모형으로 올지 안 올지 그 네. 깊이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네. 근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도 가격이라면 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지나갈 수 있는 가격대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제가 데이터로 봤잖아요. 네. 자, 금융위기 때도요. 지방시장은 짧게는 2-3달, 길어도 5달, 6달 정도면 다시 올라갔대. 다시 그냥 쭉 올라갔어요. 물론 이게 경기 침체라는 게 아주 네. 짧게 지나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많지 않죠. 근데 뭐 드라마틱하게 지금 금융위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충격이었잖아요. 그거는 뭐 아주 큰 V자였고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시기에도 이제 저평가되고 공급이 없는 지역은 잠깐 주춤하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지방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이제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든 거의 이제 무릎이나 바닥권까지 온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해 주신 거는 네. 수도권 일부와 네. 지방의 상당수.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비교적 5년 이내에 신축이면 좋겠다. 네. 힌트까지 주시고. 네. 근데 우리가 정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물론 이제 어떤 정책이 어떻게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까지 나온 정책을 좀 복기를 해봐야죠. 네.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22년은 부동산 시장이 폭락이 왔잖아요. 서울도 그때 22% 폭락했거든요. 뭐 대구나 이런 데는 50% 폭락했고요. 네. 그래서 전국의 대다수 지역이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폭락을 했었는데 이거를 다시 돌린 게 뭐냐? 정부 정책입니다. 특례대출 23년. 자, 특례대출을 23년에 했는데 이게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장이 당장 확 돌진 않았습니다. 근데 2년 연속하니까 24년에도 또 쏟아보니까 24년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요번에 바뀌었죠. 네. 근데 스탠스가 이제 저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아직 올해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내년 부동산 시장부터는 왜? 이게 시장을 다시 하락해서 상승으로 돌릴 때도 2년 차 이게 제대로 반응이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지금 과도하게 쏠려있는 부동산 시장을 지금 워워시키고 정상화시키고 지금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지금 올려서 그렇죠. 예. 기업들이 성장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일자리가 많아지고 소득이 올라가는 이런 쪽으로 지금 만들겠다라고 네. 지금 하는 거잖아요. 방향성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6월 27일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9월 7일 부동산 대책, 그리고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되는
은행 주담대 위험 가중치 조정. 음. 이 모든 것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부동산은 잡겠다. 그리고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 정부의 큰 방향성인 거죠. 네. 그래서 투자의 격언이 있잖아요. 뭐죠?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정부에 맞서지 마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바뀌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따끈따끈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서울의 지금 부동산 시장에 항공모함이라는 배가 지금 이게 머리를 지금 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감이 아직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아직 잘 안 느껴지죠. 네, 아직은 다 돌고 난 다음에 그때 맞아요. 하죠. 근데 그게 이제 2년 차 되는 내년에는 아마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었던 그 627 대책은 수요 억제책이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서울, 막 강남 이런 데 초점이 맞춰졌었고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6억 이상 대출 금지가 네. 내려졌고 네. 그럼 이거는 서울 네. 수도권 집값에는 그럼 영향 어떻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타격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이제 6억으로 예.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아예 이제 대출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1주택자는 이제 신규 주택에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전입을 해야 돼요, 이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30년으로 해놨습니다. 그 이전엔 40년, 50년짜리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기간을 늘리니까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이 낮아졌는데. 작게 느껴지니까 거기에 특례 대출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막 무분별하게 집을 막 샀던 건데 요게 이제 30년으로 제한을 하면요. 6억 대출도 6억을 대출 받아도 30년 상환이면 거의 매월 300 가까이 됩니다. 작지 않은 돈이에요. 예. 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내가 잔금을 칠 때 세입자를 받아서 갭 투자를 할 때 그렇죠. 세입자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내 됩니다. 돈으로 전부 다 납부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 LTV도 이제는 80에서 70%.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애 최초로 집을 사면은 대출을 최대 80%까지 해줬는데 이제는 이것도 70%. 물론 최대 6억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이제는 80%로 강화가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방향성은 뭐냐? 제가 이걸 봤을 때 이거를 지금 6억을 4억으로 줄인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더 강화한다고요, 대출 규제를. 왜냐면 자 보세요. 자 완화 정책을 이 시장을 다시 상승으로 돌릴 때에도 23년 한 번 하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약한 상승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4년에 더 센 걸 지금 쏟아부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시장이 확 돌았잖아요. 자 그래서 정부의 큰 방향성이 중요한 건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을 지금 진정시키겠다. 지금 잠잠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서울을. 네,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27일 일단 나왔고, 근데 이것 때문에도 이전에는 내가 대출 뭐 10억, 10몇 억씩 받아서 집 사신 분들은 이제 이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사를 하려면 내가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제 대출이 6억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사를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갈아타기 이런 거 매우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택 대출도 이제는 뭐요? 30년짜리. 그래서 아마도 매매 거래가 진짜 많이 줄어들 거예요. 지금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네, 요게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의 취소 거래 건수 데이터입니다. 취소 거래. 취소 거래, 거래를 취소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올해 6월 달 같은 경우는요, 취소 거래가요, 1117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전체 거래 중에 1000건이 넘는 거래가 취소 거래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거죠, 저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보시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2020년 6월 달에 694건이거든요. 그리고 월 평균 100건 정도도 안 됩니다. 200건이 안 돼요, 보통. 네네네. 통상적으로. 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올해 이제 2월 달부터 400건, 그러면서 2, 3, 4, 5, 6월 달까지 취소 거래 건수가 너무 많이 는 거예요. 일단 저 6월에는 네. 갑자기 이제 627 대책 나오면서 네. 그 다음 날부터였나? 네. 대출 6억 이상 금지 이렇게 하니까 네. 대출 못 받게 된 사람들이 취소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럼 5월 달은 뭐냐 이거죠. 5월 달에도 지금 700건인데. 자,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특이했거든요. 뜨거웠죠. 예. 네, 굉장히 갑자기. 뜨거웠는데 이게 왜 취소 거래가 문제가 되냐면 취소 거래를 그 누구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그냥 네. 짜고 치면은 신고가 하나 만들고 돈 하나도 이체 안 하고 그냥 거래했다라고 하고 신고하고 나중에 원래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도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 아파트가 신고가 찍잖아요. 와 이거 봐라 또 올라간다. 이런 거래가 몇 건만 만들어져도 그냥 시세를 띄워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저게 이제 매우 특이하게 특히 네. 25년 상반기에 네. 취소 거래가 저렇게 쭉 늘었다. 네. 근데 그게 627 대책 나오기 전에는 네. 물론 이제 반짝 늘을 수는 있겠으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네. 근데 이게 많아도 그랬을까? 많아도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이게 보시면 뭐 200건도 안 되는 게 거의 대다수 일입니다.
혹시 이유를 찾으셨어요? 왜 저렇게 취소 거래가 급증을 그 했는지? 이유는 이제 아직은 알 수 없죠. 예, 근데 충분히 이제 뭔가 음모론적인 측면에서 보자라면 누군가가 특정 세력들이 서울 아파트 가격 고가 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이런 취소 거래를 한 거다라고 지금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9월 7일 부동산 대책 중에 하나로 네. 이제는 이런 걸 아예 못하게 지금 막았어요. 그래서 9월 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이런 걸 다 지금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이런 취소 거래가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금융감독원처럼 맞아요. 부동산 거래 이제 감독원을 부동산 만든다. 감독원이 있어야 되는데 감독 기구로 만든다 이런 정책도 지금 이야기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사조차 안 하니까 누군가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격 띄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시장이 의미하는 바는 네. 어찌됐든 간에 수요 규제 대책은 다 나왔고 네. 그것 때문에 움츠려들었던 시장들 그것 때문에 계약이 취소되는 것들도 이제 다 반영이 됐고 네. 부동산 감독 기구도 만들어지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띄우기 이런 것들은 쉽지 않아질 거고 맞습니다. 그 말인즉슨 서울 집값은 곧 잡힐 거다 이런 말씀이 아마도 올해까지는 이게 관성이 있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저는 확실히 잡히지 않을까. 아마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돈줄을 잴 겁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 이게 이제 저는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조정하겠다. 이게 10위험 가중치를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험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대출을 많이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그래서, 자본이 더 필요하고. 네, 위험 가중치를 15에서 20%를 올려주는데 그럼 이것 때문에 지금 대출이 27조 정도 줄어듭니다. 내년에. 근데 우리가 특례 대출이 대략 50조 정도 규모였잖아요. 네. 이거의 절반 정도 되는 이 유동성 금액만큼 이제 주담대 대출이.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보시면 은행이 보유한 주식의 위험 가중치는 400%에서 250%를 하향을 합니다. 그러면서 73조 정도의 기업 대출 여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방향성은 뭐냐?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즉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을 누르고 지금 주식을 올리겠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명확한 방향성이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23년하고 24년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지금 25년 중순 이후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담대 많이 해주지 말고 기업 대출 많이 해줘라. 네. 이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을 또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 맞습니다. 또 서울 집값은 거의 뭐 진짜 완전 현금 부자들 빼고는 네, 대출 없이 사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근데 다만 올해까지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부터 반영이 되면서 26년부터는 서울 집값은 확실히 다 네.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저성장,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네. 저성장의 시대로 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부동산에 너무 과도한 쏠림. 자산이 쏠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저는 누군가는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런 시도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 시장, 주식 시장이 좀 미국 주식 시장처럼 좀 좋아야 건전해야 그래야 좀 더 대한민국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97 부동산 대책이 이제 공급 대책이었는데 네. 사실상 서울 지역에 뭔가 공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었고 별로 대부분 없죠. 이제 수도권에 공급을 많이 들린다. 그것도 이제 공공주도로.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잠깐 해주신 말씀이 수도권 매매 거래 확실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이 말씀해 주셨고 근데 전국적으로도 이제 똘똘한 한채 그러니까 다주택자 규제는 변하지 않고 있어서 네, 산다면 서울 집을 사겠다라는 게 지방 사람들의 또 컨센서스이기도 한데 네, 거래 없이 서울 집값이 거의 유지가 되거나 네. 거래가 희박하게 가격은 조금씩 오를 가능성은 좀 어떻게?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려면은 이제 지금의 어떤 코인 시장이나 미국 주식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동성이나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계속 좋다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슈퍼리치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네네. 코인이나 미국 주식 시장의 큰 이런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또 이런 고가 시장에 수요처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와서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나 이제 코인 시장이 좀 흔들린다라면은 아마 고가 시장이 상당한 저는 타격을 받을 거라고. 물론 이제 그 완전 고가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집이 한 달에 뭐 수백 건 이렇게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네. 어쩌다 한번 찍히는 게 신고가 맞아요. 무슨 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막 50억, 60억, 70억 이렇게 가는 거 보면 네. 그 슈퍼리치들한테도 그 사이에 1, 20억은 네, 큰 문제는 뭐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말 그대로 일부에 네, 근데 또 그게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은 기준가가 돼버리고. 맞아요. 근데 다만 이것도 다른 자산 시장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네. 가능할 거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강남의 고가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2020년과 22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의 강남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떠오릅니다. 지금 강남이나 서초의 고가 아파트 있잖아요. 네. 월세 수익률 혹시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정말 안 되지 않을까? 1.3% 정도 됩니다. 1.3%.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은행 이자가 2% 중후반대인데, 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취득세 내고 중개 수수료 내고 보유세까지 내는 이 자산을 취득했을 때 수익률이 1.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완전히 뭐 기대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럼 뭐예요? 결국은 투기로 지금 움직이는 시장인 거예요. 투기로. 예.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죠. 고가 시장은 계속 올라갈 거야. 하지만 데이터를 오랫동안 연구해본 저로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쩔 때는요, 강남의 아파트들이 전국에 제일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투자 수요 혹은 투기 수요가 아니라 네. 똘똘한 한 채. 네. 뭐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나 다 팔고 그냥 서울 살고 싶다고 아니면 네. 강남에만 사둘 거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수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의 이 신규 수요는 이제 슈퍼리치가 된 집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규 수요가죠. 왜냐면 집이 있으신 분들이 또 살 수가 없죠. 취득세 때문에, 취득세나 보유세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의 수요는 순전히 이제 그런 서울에 집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신규로 사는 이런 그 수요라고 정도 보는 수요만 거죠. 맞아요. 남아 있다. 예. 근데 그 아까 거의 5년 만에 네. 신규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셨다 그러잖아요. 네. 대표님이. 네. 취득세 이거 더 막 부담되진 않으셨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집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2021년 10월 달 이후로는 다 제가 매도만 했거든요. 줄여왔고. 예,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양도세 좀 되네요. 양도세 많이 냈죠.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추가로 주택수를 늘리신 건 네, 그런 기회비용과 네, 거래비용 같은 걸 감안을 하더라도 네. 무릎 아래의 가격이 왔기 때문이라는 맞습니다. 판단이시겠죠. 그리고 제가 산 지역은 호재가 또 엄청나게 많은 지역 샀습니다. 그래서 수요 데이터도 좋고 공급 데이터도 좋고 호재 데이터도 좋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이제 육각형 부동산이라고 판단을 해서 네. 4월에 한 채 사고 8월 달에 또 한 채. 오. 아무튼 이제 또 이거는 보시는 분들마다 네. 상황이 다르고 네. 수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에게는 투자 수요일 수 있겠으나 누구에게는 진짜 완전 실수요일 네. 수도 있겠고 그러면 그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일부 지역을 말씀해 주신 거는 투자 수요, 실수요 그거는 구분 없이 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실수요분들에게 제일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근데 왜 그 무주택자 비중이 그 비율이 크게 변하진 않는다 하더라고요. 네. 집을 안 사시는 분들은 그냥 안 산다. 네, 보면은 뭐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집 사는 거. 이게 제가 이게 보면은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한 번도 안 사보신 분들은 계세요. 이제 더 못 사시는 것 같아요. 50이 넘었는데 3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다는 게 사실은 또 쉽지는 않고.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도 그런 의사결정을 안 해보셨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성향이 좀 보수적인 성향이신 거죠. 그러니까 대출 받기 싫어하고. 네.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수도권이랑 다르게 대출 규제도 좀 다르다라는 거고. 다르죠. 그리고 지방 뭐 워낙 집값이 또 싸니까요. 그 아까 97 부동산 대책 이야기도 잠깐 좀 했습니다만 네. 공급 대책도 수도권 중심이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다 수도권이에요. 규제가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지방은 없고 다 수도권입니다. 근데 그것도 135만 호도 대부분 착공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이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속도도 느릴 것이다.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니까 네.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네. 꾸준히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그 실현 가능성은 좀 어떻게? 저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많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 실현되잖아요. 예. 그러면 서울은 29년, 30년부터 그러니까 수도권 엄청난 공급 폭탄이에요. 또 그거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무리 공공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도 예.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사업성. 네, 근데 그 사업성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사업성이라는 게 민간이 할 때랑 공공이 할 때는 좀 다르긴 하잖아요. 네, 다르긴 또 하죠. LH가 욕을 많이 먹는 게 비싸게 팔면 땅 장사한다. 네, 싸게 팔면 그 적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여서 그렇죠. 이게 뭐 골디락스를 찾는 문제처럼. 네, 네. 근데 결국은 사업성을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진짜 이제 선호하는 이런 좋은 입지의 지역들은 공공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근데 그 135만 호가 다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수도권의 집값이 그 공급 폭탄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죠. 저는 이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산 이 지역을 저는 28년, 29년부터 좀 위험하게 보고 있는데
서울을요? 예, 서울을.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이제 서울의 주택담보연체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유가 이제 5년 전에 우리가 보통 5년을 묶어놓고 또 5년 뒤에 이게 또 이렇게 금리가 변하잖아요. 근데 5년 전에 금리에 비해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매월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런데 특례대출을 기억하시겠지만 특례대출이 2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3년, 24년. 그러면 5년 특례대출도 딱 5년만 혜택받는 거거든요. 네. 5년만 특례적으로 낮은 금리로 내가 쓸 수 있게. 쓸 수 있는 거예요. 5년 뒤부터는 이자가 원상복귀됩니다. 원래대로 돌아와요. 시장금리만큼. 시장금리만큼. 그러면 28년, 29년에는 시장금리로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앞으로 28년, 29년에 물론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 수는 있지만 28년, 9년에 금리를 혹시 어떻게 알 수 내다보고 없죠. 계세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네네. 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21년 정도가 우리가 한 4, 50년짜리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는 흐름이 저는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네. 미국의 이제 10년짜리 이제 국채 금리를 보면 큰 세상의 사이클을 알 수가 있는데 80년대 초중반에 고점 찍고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때는 국가들끼리 서로 화합을 했잖아요. 싸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철은 여기가 싸고 고물은 여기가 싸고 인건비는 여기가 싸고 그럼 인건비 싼 나라에 공장 지어서 원자재가 싼 나라에서 수입해다가 물건 만들면 물가가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공급망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건비가 싼데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미국에 지금 공장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관세 정전이 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물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시대에서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그러니까 이게 같이 그러니까 상황은 경제 상황은 디플레이션인데 물가 상황은 지금 인플레이션인 거죠.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어떤 이 이상 기후로 인해서 먹을 거 식료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석학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특히 이제 하워드 막스 같은 이런 저는 이제 하워드 막스를 굉장히 이제 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네. 분들도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 이 과거와 같은 저물가, 저금리 시대 기재하지 마라. 이제는 중금리, 중물가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저는 출렁출렁하면서 앞으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28년, 29년에 금리가 정상화됐어요. 그러면 대출 이자가 예를 들어서 막 두 배까지 늘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23년, 24년에 이 특례 대책이 저는 28, 9년에 반드시 저는 갖고 올 후폭풍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금리 부담이 그렇게 커진다라고 하면 그게 또 서울만의 이야기는 아닐 서울만의 거잖아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서울의 집값이 좋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리고 가격이 또 비싸고. 그러니까 비싸게 산 집과 네. 싸게 산 집의 차이 네.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를 보면 대출 돼요. 이자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늘어나는 거라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늘어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 아까 지역 이야기도 이제 지방에서도 일부 지역 그리고 또 신축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지방이 그렇다고 해서 다 좋아질 수는 사실은 또 없는 거고 맞아요. 뭐 지방 소멸의 문제도 있고 네, 수요는 또 한정된 네, 걸 또 감안을 해본다면 그래서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방 중에서도 신축이거나 정말로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맞아요. 그럼 조금 더 혹은 이제 투자의 기회가 뾰족해지는 거예요. 뾰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도 지방에는 다양한 지금 부양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얼마 이하는 다주택자 네. 규제에서 빼주고 뭐 이런 공시지가 것들. 2억 이하는 뭐 주택수에 안 들어가고 또 중고급 미분양 같은 경우도 주택수에 이런 좀 혜택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네. 그러면 아마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다주택자 취득세 규제를. 중과를 좀 풀거나 아마 부동산의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은 IMF 이후에도 있었고 금융 위기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기가 온다라면은 아마 그런 정책들도 저는 나오지 않을까 또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지역 집값까지 너무 막 올라갈 때는 지역마저도 규제를 해버리는 거고. 네, 너무 상황이 안 좋으면 네. 일단 풀 수 있는 것도 다 푸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너무 뜨거운 지역은 워워시켜야 되는 거고 너무 차가운 지역은 또 이렇게 더 이상 떨어지지 부양시켜야 않게끔 부양 정책을 또 해야죠. 근데 그게 지금은 그 후자 네. 타이밍에 있는 거고. 네, 다시 또 그 서울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면 네, 어찌됐든 간에 서울에 이제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만성적으로 네.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또 계속해서 꿈틀거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네, 지난 정부부터 규제 완화한다, 속도 내게 한다
민간 주도에 이걸 하겠다라는 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정부에서 그건 아직 건들지는 않고는 있는데. 아니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9월 7일 부동산 대책이나 이게 나오고 있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속 통합 기획이라고 해가지고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지금 빠르게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네. 줄임말로 뭐 신통기획 막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맞아요. 네. 그 들어본 지 정말 오래됐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신통방통하게 사업 추진이 잘 되느냐? 그거는 체감들 이게 하실까요? 왜냐면 네. 이게 자 신통 기획이라는 뭐냐면 일단은 인허가는 이 여기 단계가 대략 한 5년 정도가 걸리는데 앞단에서. 이 앞단을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뒷단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민간에서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고 이거는 그렇죠. 조합원들이 이거 동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전 단계가 한 5년 정도 걸렸는데 이거를 지금 2년 7개월 정도로 단축을 시켜놨습니다. 일단 신통 기획을 통해서. 네네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명히 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렇게 한 거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후 단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공공이 뭐 민간에 이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한 15년, 20년 걸리거든요. 예. 근데 신통기획이 분명히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간은 분명히 절반 가까이 줄였기 때문에. 네. 이 기간도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후단에서는 말씀하신 사업성이 또 나와야 되는 거고. 맞아요. 요즘 정말 많이 싸우는 게 그 공사비 때문에. 네.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근데 법원의 판례를 봐도 네. 공사비를 또 올려줘야 한다는 걸로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뭐 건설회사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사업성이 더 나와야 되고 그래서 뭐 용적률 더 높여달라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서 계속 이제 맴돌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도 쉽지는 않게 보시는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 좋으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 네. 첫째는 공사비입니다. 그렇죠?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조합원 입장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이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땅을 담보로 조합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그렇죠.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금리가 높으면은 계속 이자를 내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공사 기간을 길어지고 공사 멈추고 그럼 이자는 계속 내야 되고. 예.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예전에 2000년대 뭐 2010년대 전에는 네. 그냥 내가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돈도 생기고 집이 생겼습니다. 예. 그렇죠? 막 5층 저층짜리를 그렇죠. 이거를 뭐 고층으로 만들면서 사업성이 좋아지고 하니까 집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2010년대 중반 어느 지금부터는 이제 어려워지고.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최소한. 돈을 내가 분담금을 얼마라도 내놓고 이걸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점점점 더 쉽지 않아지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이. 그래서 근데 지금 또 주택의 노후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게끔 공공에서 빨리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거 빨리 좀 혜택을 좀 주고 대신에 그만큼 공공에 뭔가를 기여할 수 있게끔 또 기부 채널이나 뭔가 이런 게 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빨리 지금처럼 고물가 이런 공사비 폭등 시대에 지금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말 지금 새 주택이 정말 계속 없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언제까지나 규제를 풀어달라. 규제는 다 풀어주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맴돌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실제로 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로 또 이어져야 하는 거. 근데 이것도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는 이게 정부가 바뀌어도 부동산에 대한 정책만큼은 왜냐면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새 아파트 지려고 해도 이게 금방 뭐 3, 4년이나 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뭐 토지 보상하고 뭐하고 협상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감나라 뭐 이러면서 또 이게 바뀌어버리면은 도로남이야 탑으로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권과는 전혀 무관하게 부동산에 대한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면은 좀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론이긴 하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진짜 좀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부동산 시장을 또 너무 뜨거울 땐 잡아야 하고 너무 또 차가워졌을 때는 좀 살려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정책도 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 정책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공급도 왜냐하면 일관성 있게. 공급은 일관성 있게 쭉 할 수 있고 정책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공급은 독립성을 가지고 그래 서울 아파트 노후도가 이렇게 되고 매년 필요한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거는
정권과 상관없이 그냥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 부분만큼은. 물론 이제 그것 역시 일괄적으로 쭉 꾸준히 이어져 왔으면 뭐 아파트 시장에도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다만 네. 또 인간 세상에서는 또 그런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오늘 또 재미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뭔가 확실히 또 이제 변화점이 또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아마 내년 말 정도 되면은 아마 지금은 내려가는 무릎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김기호 뭔 얘기하는 거야.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아마 내년 말 정도 특히 27년 정도 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때가 내려가는 무릎에 좋은 조건에 살 걸 아마 이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김기원 대표님을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점검도 또 해봐야 되니까. 리치구의 김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은 어느 정도 하셨을까요? 네네. 못하신 부분은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샌디, 그 야식 잡서